황용이 고개를 들고 지붕을 보니 서너 명의 검은 그림자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등불이 움직이면서 이들을 비추자 그들 손에 들고 있는 병기가 번쩍이는 빛을 발했다. 잠시 뒤 한 무리가 장원 밖으로 나갔다. 곽정과 황용은 서쪽 창문가로 가서 창밖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가볍게 뛰어넘었다. 지붕 위의 그림자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런데 장원의 길이 이상하게도 돌아가는 모퉁이마다 똑같은 모양의 난간 정사가 세워져 있어 모퉁이를 몇 번 돌고 나니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인지 전혀 구별이 가지 않았다. 그러나 황용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 집처럼 한치의 망설임 없이 나아갔다. 분명히 길이 없는데도 길이 나타나고 문이 없는 곳에 문이 있었다. 곽정은 가면 갈수록 기이했다. 용아, 이장원의 길은 정말 이상하구나. 한데 너는 어떻게 이장원의 길을 그렇게 잘 아는 거야? 황용은 조용히 하라고 손짓을 하고는 모퉁이를 돌아서 후원 담장으로 갔다. 그러고는 지세를 살펴보더니 손가락을 꼽아가며 무엇인가를 계산했다. 숫자를 세면서 앞으로 몇 걸음 걸어가던 황용이 곽정에게 손짓하며 말했다. 이쪽이에요. 여기로만 나갈 수 있어요. 다른 곳은 모두 함정이 있거든요. 그렇게 말하고 황용이 담으로 뛰어올라서니 곽정도 뒤따라 올라갔다. 황용은 득이양양하게 말했다. 이 장원은 복희 64개 방위로 만들었어요. 기문의 8개법에 대해서는 우리 아버지가 가장 정통하시지요. 이걸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를 공경에 빠뜨리지는 못할 거예요. 두 사람은 작은 언덕에 올라서서 동쪽을 바라보았다. 어떤 사람이 등을 높이 들고 호수 쪽으로 걸어가는 것이 보였다. 황용은 곽정의 소매를 잡고 그 사람의 뒤를 따라갔다. 가까이 다가가 바위 뒤에 숨어서 보니 호숫가에 어선들이 정박해 있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배에 오르고 있었다. 배에 오른 뒤에는 일제히 등불을 껐다. 두 사람은 마지막 사람이 배에 오른 뒤 사방이 깜깜해지자 몰래 나와서 가장 큰 배의 뒤편에 올라탔다. 그때 배를 출발시키는 소리가 들렸다. 곽정과 황용은 숨어서 선창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그곳에 소장주 육관영이 앉아 있었다. 몇 리를 가자 소라 나팔 소리가 다시 호숫가에 울려 퍼졌다. 큰 배 위에 한 사람이 뱃머리에 올라서서 역시 소라 나팔로 화답을 했다. 그러자 개미떼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작은 배가 호수를 메우며 나타났다. 뱃머리에 서 있는 사람은 다시 소라 나팔을 3번 불고는 닻을 내려 호수 중간에 배를 정박시켰다. 10여 척의 작은 배가 호수를 미끄러지듯 빠른 속도로 사방에서 모여들었다. 곽정과 황용은 혹시 싸움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어 육관영을 쳐다보았지만 그는 아주 평온해 보였다. 잠시 뒤 배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더니 사람들이 건너왔다. 모두 선창으로 들어와서 육관영에게 공손히 예를 올린 후 착석했다. 먼저 온 사람이 뒷자리에 앉기도 하고 뒤에 온 사람이 앞자리에 앉기도 하는 것으로 보아 자리 배치는 이미 정해져 있는 듯했다. 이들은 비록 어부복장을 하고 있지만 하나같이 몸이 다부지고 행동이 민첩한 것이 상당한 무공을 지닌 무림이니 틀림없었다. 육관영이 손을 들고 말했다. 장대영, 정탐한 결과가 어떻소? 그러자 마르고 몸집이 작은 남자가 일어나더니 대답했다. 소장주께 고합니다. 금나라 사신은 오늘 저녁 호수를 건너기로 되어 있고 단지 휘사는 한 시진 뒤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금나라 사신을 영접한다는 명목으로 여기저기서 재물을 수탈하느라 아마 늦게 도착할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재물을 수탈했소? 각 현들이 모두 공물을 바치고 그의 수하들도 약탈을 하고 있습니다. 배가 정박할 때 보니 상당히 무거워 보이는 상자가 20개가 넘었습니다. 병마는 얼마나 되오? 마구는 2,000명이나 호수를 건널 때는 보병만 배에 탔습니다. 게다가 배가 작아서 1,000여 명 정도만 승선했습니다. 육관영은 두 손으로 팔짱을 낀 채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농민의 고열을 빨아모은 부정한 재물이 태우러 온다니 이를 취하지 않음은 천도에 어긋나는 일이오. 우리가 빼앗은 다음 절반은 가난한 백성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절반은 각자 나누어 갖기로 합시다. 그러자 모두들 함성을 질렀다. 곽정과 황용은 이들이 태호의 수적이며 육관영이 그들의 수장임을 알게 되었다. 육관영이 말했다. 시간을 지체하면 이를 그르치는 법이오. 장대영께서 소선 5척을 이끌고 다시 염탐을 하시오. 마른 산에는 명을 받고 선창을 떠났다.
그가 나가자 육관영은 누가 선봉을 맡을 것이며 누가 재물을 빼앗을지 등을 일사불란하게 지시했다. 곽정과 황용은 그 모습을 보고 경탄을 금치 못했다. 일전에 함께 동석할 때는 예의 바르고 학식이 높아 보여 고향에 은거하며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지사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가 바로 수적의 총두령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육관영이 지시를 마치고 모두 다시 각자의 배로 흩어지려 할 때였다. 누군가 일어서더니 차갑게 말했다. 우리는 그냥 부잣집 재물이나 털면 좋카오. 섣불리 관병을 건드렸다가 어찌 이곳에서 계속 도적질을 할 수 있겠소? 게다가 대금국의 사신을 건드리겠다니 미친 게 아니오? 곽정과 황용은 그 목소리가 귀에 익어 자세히 보니 바로 사통천의 제자인 황하사기 중 탈백편 마청웅이었다. 순간 육관영의 낯빛이 변했다. 무리 중 서너 명이 일제히 마청웅을 질책하고 나서는데 육관영이 그들을 말리며 말했다. 마대영은 처음이라 이곳의 규칙을 잘 모르는 듯하오. 모두가 힘을 합쳐 이를 도모하기로 결정했으면 따라야 하오. 그리고 후환을 남기지 않으려면 상대가 누구든 죽여 입을 막는 것이 이곳의 규칙이오. 그러자 마청웅이 코웃음을 치며 답했다. 좋소. 그럼 당신들은 당신들 볼일을 보시오. 난 이번 일에서 빠지겠소. 그렇게 말하고 마청웅은 몸을 돌려 선창을 나가려 했다. 그러자 두 명의 사내가 그의 앞을 막고 소리쳤다. 마대영, 우린 닭머리를 베어 그 피를 나눠 마시며 생과 사를 같이 하기로 맹세하지 않았소? 그러나 마청웅은 자기 앞을 막은 두 사내에게 각각 일장씩 날려 두 사람을 날려보냈다. 그러고는 다시 선창을 나가려는 순간 등 뒤에서 장풍이 날아왔다. 그는 순식간에 몸을 피하면서 왼손으로 비수를 꺼내 뒤로 날렸다. 그러나 육관영은 왼손으로 가볍게 비수를 쳐내고 오른손으로 마청웅에게 일장을 날렸다. 그러자 마청웅은 오른손으로 맞받아치며 왼손으로 다시 비수를 던졌다. 그렇게 두 사람은 좁은 선창 안에서 치열하게 일전을 벌였다. 곽정은 예전에 몽고에서 마청웅과 싸운 적이 있는 터라 육관영의 무공을 보고 쉽게 이기지는 못할 거라 예상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몇 초씩 만에 육관영이 마청웅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그걸 보고 곽정은 왜 마청웅이 육관영에게 맥을 못 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사실 곽정은 최근 홍칠공에게 무예를 지도받으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실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태였다. 현 무림 4대 고수 중 한 명인 홍칠공에게 무예를 직접 배웠으니 지금 마청웅의 무공이 곽정의 눈에 찰리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육관영이 마청웅의 가슴에 강력한 장권을 날리자 마청웅은 그만 뒤로 고꾸라지고 말았다. 그 순간 뒤에 있던 사람들이 달려들어 마청웅을 덮쳤다. 그 모습을 뒤로하고 육관영이 외쳤다. 여러분, 이제 각자의 용맹을 떨칠 때가 되었소. 그 말에 수적들이 일제히 대답하고 각자 배로 돌아갔다. 삽시간에 모든 배가 삿대를 저으며 동쪽으로 향했다. 육관영이 탄 대선은 후미에서 그 대열을 뒤따랐다. 한참을 가니 저 멀리서 수십 척의 대선에서 나오는 불빛이 서쪽으로 미끄러져 왔다. 그 모습을 보고 황용이 곽정에게 귓속말로 속삭였다. 이 불빛들은 필시 단지휘사의 관선일 거예요. 두 사람은 조용히 돛대로 기어올라가 돛으로 몸을 가렸다. 소선에서 누군가 소라 나팔을 불자 양쪽의 배들이 가까워졌다. 그리고 잠시 뒤 호수를 뒤덮는 비명소리와 칼날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관선에 불이 붙더니 삽시간에 화염이 하늘을 뒤덮고 호수를 붉게 물들였다. 잠시 후 소선이 급히 다가오더니 소리쳤다. 관병은 전부 몰살시켰고 지휘사도 사로잡았습니다. 육관영이 크게 기뻐하며 뱃머리로 다가갔다. 수고했다. 모든 체주에게 금국의 사신도 생포하라 일러라. 그 말에 곽정은 황용에게 눈빛으로 말했다. 금국의 사신이라 함은 필시 완한강일 텐데 그가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군. 황용도 같은 생각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저기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모든 선박이 뱃머리를 돌리고 돛을 달았다. 배를 달린 지 한 시진 정도 지나자 하늘이 점점 밝아왔다. 그때 두 척의 쾌선이 빠르게 다가와 보고했다. 금의 배를 보았습니다. 하체주가 선봉에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또 한 척의 소선이 다가와 보고했다. 금의 사신놈이 무공이 대단해 하체주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금 팽체주와 동체주께서 협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2명의 수하가 기절한 하체주를 부축해서 대선으로 올라왔다. 육관영이 하체주의 상처를 살피고 있는데 팽체주와 동체주도 부상을 당해 배에 실려 돌아왔다. 게다가 곽체주는 창에 찔려 호수에 빠져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자 육관영이 분노했다. 금나라 오랑캐가 겁도 없이 설치는구나. 내가 직접 가서 그놈을 끝장내고 말 테다. 그러면서 육관영이 소선에 몸을 싣는 순간 앞에 있던 수적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살펴보니 금나라 사신이 타고 있다는 배가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다. 육관영 수하 중에 잠수에 능한 자들이 적선 밑창에 구멍을 뚫은 게 분명했다. 곧이어 2척의 쾌선이 다가와 보고했다. 금나라 사신이 물에 빠져 이미 사로잡았습니다. 육관영은 크게 기뻐하며 도로 대선으로 돌아갔다. 잠시 뒤 소라 나팔 소리가 일제히 울려 퍼지면서 금나라 사신과 호위병, 수하들이 대선으로 압송되어 왔다. 곽정과 황용이 보니 역시 금나라 사신은 완안강이었다. 완안강은 손발이 묶인 채 2눈을 꼭 감고 있었는데 물을 너무 많이 먹었는지 연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육관영이 명령을 내렸다. 각 체주들은 귀훈장으로 돌아가서 축하연에 참석하고 두령들은 부하를 이끌고 각체로 돌아가라. 곧 농공 행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자 수적들이 우레와 같은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고는 크고 작은 배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더니 이내 물 한 개 속으로 사라졌다. 배가 장원으로 돌아오자 곽정과 황용은 육관영과 그 무리들이 배에서 내리기를 기다렸다가 몰래 장원 뒤쪽 담을 넘어 침소로 돌아왔다. 장원의 하인이 여러 차례 객방 앞을 다녀갔지만 아무 인기척이 없는 것을 보고 손님들이 늦잠을 잔다고 생각하고는 누구도 깨우려 하지 않았다. 곽정이 모르는 척하고 방문을 여니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2명의 하인이 문안 인사를 하고 조반을 들여왔다. 장주께서 서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조찬을 드시고 들러주십시오. 2 사람은 간단히 조반을 먹고 하인을 따라 서재로 갔다. 육장주가 만면에 미소를 띤 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젯밤에 파도가 거세게 일던데 2분의 잠을 방해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2 사람에게 자리를 권했다. 3 사람이 막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밖이 소란스러워지더니 누군가 온몸이 흠뻑 젖은 채로 뛰어들어왔다. 바로 완안강이었다. 황용은 곽정의 소매를 잡아 끌며 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그를 보지 말고 서화만 보세요. 2 사람은 등을 돌리고 고개를 숙인 채 서화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오늘 새벽 수영을 못하는 완안강은 배가 가라앉으면서 물을 많이 먹고 기절해버렸다. 깨어났을 때는 손발이 모두 포박당한 상태였다. 창원에 도착한 후 육관영은 신문을 하기 위해 그를 데려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완안강은 목 뒤에 씌운 칼이 풀리자 내공을 운행해 몸을 포박하고 있던 밧줄을 손으로 잡더니 구운 백골조를 써서 순식간에 끊어버렸다. 그는 그대로 하인들을 쓰러뜨리고 급히 도망쳤지만 장원의 길은 기문의 팔괘로 만들어진 것이라 기문에 정통하거나 내부인의 안내가 없이는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그렇게 완안강은 이리저리 헤매다가 육장주의 서재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육관영은 그가 도망쳤다는 보고는 받았지만 결코 장원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여유있게 뒤를 쫓았다. 그러나 그가 서재로 들어가자 부친이 다칠까봐 급히 육장주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잠시 후 각체의 체주들이 뒤따라와서 서재의 입구를 막았다. 완안강은 막다른 길에 들어섰음을 알고 육관영을 가리키며 욕을 했다. 이 비겁한 도둑놈아. 간사한 꾀를 써서 배에 구멍을 뚫다니 강호의 웃음거리가 되고 싶으냐? 육관영은 그런 완안강을 비웃었다. 니놈은 금의 왕자인데 어디 감히 우리 농림의 호걸 앞에서 강호라는 말을 꺼내는 것이냐? 그러자 완안강도 비웃으며 대꾸했다. 내가 영경에 있을 때 강남 호걸들이 모두 정정당당한 대장부라고 들었는데 이제 보니 모두 헛소리였구나. 방금 뭐라고 했느냐? 왜 내 말이 틀렸느냐? 너희는 기껏 해봐야 수로 밀어붙이는 소인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자 육관영이 냉소를 머금고 말했다. 만일 1대1로 싸워서 네가 지면 죽어도 후회가 없겠느냐? 완안강은 자기가 바라던 말이 나오자 속으로 기뻤다. 이곳이 귀훈장이라고 했더냐? 이곳에서 무공으로 나를 이기는 자가 있으면 두말하지 않고 목을 내어놓겠다.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을 훑어보며 팔짱을 끼고 차갑게 웃는 완안강의 모습은
오만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 말에 발끈한 석채주가 앞으로 나섰다. 이 몸이 본때를 보여주마. 그러고는 무섭게 완한강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그러나 완한강은 몸을 옆으로 살짝 피하면서 오른손으로 석채주의 목덜미를 움켜잡았다. 그 순간 손에 내력을 불어넣으니 석채주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다. 그걸 보고 완한강은 가볍게 코웃음을 치며 석채주를 밖으로 던져버렸다. 육관영은 완한강의 무공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앞으로 나섰다. 어차피 자신 외에는 그를 상대할 체주가 없었다. 훌륭한 무공이군. 그럼 밖으로 나가서 몇 초씩 겨뤄볼까? 육관영은 상대가 고수인지라 서재에서 싸우다가 무공을 모르는 부친과 손님들이 다칠까봐 걱정되었다. 그러나 그 정도를 눈치 못 챌 완한강이 아니었다. 무공을 겨루는데 장소가 중요하겠는가? 나는 이곳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서 구운백골조로 육관영의 가슴을 노렸다. 육관영은 팔꿈치를 올려치면서 완한강의 구운백골조를 무력화시킨 다음 왼손 손가락 2개를 뻗어 곧장 완한강의 눈을 찔렀다. 완한강은 황급히 고개를 들어 공격을 흘리고는 왼손으로 상대의 손목을 잡으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육관영이 어깨를 부딪혀오는 바람에 두 사람 간의 거리가 벌어지고 말았다. 완한강은 한낱 이름 없는 수적 두목쯤으로 생각했다가 생각 외로 육관영의 무공이 높은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육관영은 이만부 운서사 고목대사의 수제자로서 선화문의 외곽권법에 정통했다. 이는 하남 숭산 소림사 계열의 문파 중 하나로 정종 무학의 일파였다. 육관영은 완한강이 손가락으로 구사하는 무공이 특기라는 것을 눈치채고 그의 손에 몸이 닿지 않게 조심하면서 싸웠다. 두 사람의 결투가 절정에 달하자 서재 안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눈에는 2개의 그림자가 마치 춤을 추는 듯 어지러웠다. 곽정과 황용은 완한강에게 들키지 않으려 조심하면서 책장 한편으로 비켜서서 싸움을 지켜보았다. 완한강은 대결이 쉽게 끝나지 않자 다급해졌다. 사실 완한강의 무공은 원래 육관영보다 훨씬 높았지만 호수에 빠지면서 물을 많이 먹어 기력이 약해져 있는 상태였다. 더구나 적에게 포위된 위험한 상황은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일이었다. 그는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육관영과의 싸움에서 힘을 너무 빼면 이긴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시 결투를 신청할 것이 두려워 제 실력을 10분 발휘하지 못했다. 하지만 타고난 기질이 강한 완한강은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다. 끝내 그의 일격이 육관영의 어깨에 명중했다. 육관영이 휘청하면서 뒤로 물러나자 완한강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구운백골조로 그의 목을 겨냥했다. 그 순간 육관영의 회심퇴가 완한강의 가슴을 강타했다. 회심퇴는 육관영이 어릴 때부터 연마해온 비장의 무공이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 공격의 거리가 벌어졌겠지만 완한강은 이 순간이 이 싸움의 승부처라는 것을 직감했다. 완한강은 가슴의 통증을 참아가며 오른손을 회전시켜 구운백골조를 육관영의 종아리에 냅다 꽂았다. 그러자 육관영이 참지 못하고 비명을 질렀다. 완한강은 기압을 토하며 왼손으로 한 발로 서 있는 육관영의 가슴에 일장을 꽂아 넣었다. 그 공격을 받은 육관영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떠오르며 의자에 앉아있던 육장주 쪽으로 나가 떨어졌다. 그 모습에 주위에서 일제히 놀란 외침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은 바로 그때였다.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해 힘없이 의자에 앉아있던 육장주가 손을 뻗어 가볍게 아들을 받아내며 살짝 땅에 내려놓은 것이다. 육관영의 종아리는 선혈이 낭자하고 원래 서 있던 곳부터 넘어진 곳까지 피가 뚝뚝 떨어져 있었다. 육장주의 얼굴은 놀라움과 노여움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맹수가 포효하듯 완한강에게 다그쳤다. 흑풍쌍살과는 무슨 관계냐? 사람들은 육장주가 무공을 익혔다는 것에도 놀랐지만 난데없이 흑풍쌍살이라는 말에 모두들 어리둥절해졌다. 놀란 것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들인 육관영 역시 마찬가지였다. 오로지 황용과 곽정만이 놀라지 않았다. 완한강은 육장주가 흑풍쌍살에 대해 묻자 어안이 벙벙해 반문했다. 흑풍쌍살이 무엇이오? 사실 매초풍은 그에게 무공을 전수해 주었지만 자신의 내력과 이름을 밝힌 적이 없었다. 따라서 그는 흑풍쌍살에 대해 전혀 아는 게 없었다. 육장주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음험한 놈이 시치미를 떼는구나.
흑풍쌍살이 아니면 누가 너에게 구운배 꼴조를 전수해준 것이란 말이냐? 당신의 헛소리를 들을 시간이 없소. 더 싸울 사람이 없다면 나는 그만 가보겠소. 완한강은 몸을 돌려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가 서재를 막 나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육장주의 일갈이 들려왔다. 잠깐. 이 늙은이에게도 구운배 꼴조를 한 수 보여줘야겠다. 완한강은 걸음을 멈추고 여유있게 몸을 돌리며 웃었다. 조소이다. 육관영은 황급히 부친을 말렸다. 그러나 육장주는 그런 아들을 옆으로 밀쳐내며 오른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탁하고 쳤다. 육장주는 그 반동을 이용해 몸을 공중에 띄우면서 다짜고짜 왼손으로 완한강의 정수리를 향해 일장을 날렸다. 신기에 가까운 그 모습에 지켜보던 사람들 입에서 일제히 탄성이 터졌다. 완한강이 양손을 들어막자 육장주는 왼손으로 그의 오른 팔목을 잡았다. 그러고는 오른손으로 완한강의 어깨 쭉지를 강타했다. 완한강이 왼손으로 급히 막으며 오른손을 빼보려고 힘을 주었으나 도저히 육장주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육장주는 발을 땅에 대지 않고 온몸의 무게를 완한강의 오른쪽 손목에 실은 채 공중으로 떠올랐다. 그러고는 다시 오른쪽 장법을 번개같이 날려 순식간에 대여섯 가지 살수를 전개했다. 그러자 완한강은 구운배 꼴조로 육장주의 손바닥을 찌그려 했다. 그러나 육장주는 팔꿈치를 잽싸게 아래로 떨어뜨리며 완한강의 견정혈을 강타했다. 그 순간 완한강은 신음을 토하며 왼쪽 손목마저 육장주에게 잡히고 말았다. 육장주는 완한강의 양 손목을 탈골시키고는 왼손으로 완한강의 허리를 찌르는 동시에 오른손으로 그의 어깨를 탁 내리치면서 그 반동을 이용해 원래 앉아있던 의자로 몸을 날렸다. 완한강은 양쪽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이 모습을 넋놓고 지켜보던 체주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육장주가 굳은 표정으로 명했다. 저놈의 사문 내력을 정확히 알아내야겠다. 그러자 장체주가 쇠고랑과 족쇄를 들고 와서 잽싸게 완한강의 양손에 쇠고랑을 채웠다. 완한강은 손목에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이마에 구슬땀이 뚝뚝 떨어졌지만 이를 악물고 참으며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그를 가까이 끌고 와라. 육장주의 명령에 완한강의 팔을 잡고 있던 부하 2명이 개끌듯 그를 의자 앞으로 끌고 왔다. 육장주는 그의 팔목 관절을 맞추어준 후 미척골과 왼쪽 가슴에 혈도를 찍었다. 그러고는 그를 감옥에 가둘 것을 명했다. 잠시 뒤 체주들도 모두 물러가자 육장주는 황용과 곽정에게 웃으며 말했다. 젊은이들은 싸우기를 좋아하지요. 두 분께서 이해해 주십시오. 황용은 그의 장법과 점혈수법이 자기 가문의 것과 같은 것을 보고 의구심이 생겼지만 모르는 척하며 다른 질문을 했다. 무슨 일입니까? 혹시 이곳에 보물을 훔치러 온 도둑입니까? 그러자 육장주가 웃으며 얼버무렸다. 맞습니다. 저들이 우리의 보물을 많이 훔쳤지요. 저 도적놈이 우리 흥을 깨버렸군요. 그러지 말고 우리 다시 서화를 봅시다. 육관영이 서방을 나가고 세 사람은 다시 서화를 감상했다. 점심 식사가 끝나자 육장주는 하인을 시켜 곽정과 황용을 명소에 모시고 가서 유람시켜드리라고 명했다. 하인이 안내해준 명소는 소문에 듣던 대로 천하절경이었다. 두 사람은 어두워질 때까지 구경하다가 돌아왔다. 황용과 곽정은 육장주의 무공이 도화도무공과 흡사하다는 것이 마음에 걸려 귀훈장에 좀 더 머물기로 했다. 두 사람이 단잠에 빠진 한밤중 갑자기 지붕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누군가 땅에 착지하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나란히 붙어 자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동시에 잠에서 깨어 일어났다. 가만히 창문을 열고 밖을 보니 검은 그림자 하나가 장미더미에 숨어 있었다. 그림자는 사방을 둘러보고는 살금살금 동쪽으로 걸어갔다. 황용은 곽정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하며 창문을 뛰어넘어 몰래 그림자의 뒤를 밟았다. 상대의 무공이 그리 높지 않은 것 같아 좀 더 거리를 좁혀 따라붙었을 때 여인이 갑자기 얼굴을 옆으로 살짝 돌렸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닌 모겸자였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